지금 이 순간도 날아오를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의 모든 것, 지금 이 순간 평양 어딘가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 준비를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의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고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멀리 쏘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을 헌법에 새긴 국가와 여전히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멈춰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북한이 지금 실제로 어떤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들을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현재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공식적으로 9개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NPT가 인정한 5대 핵강국,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2025년 연감에서 북한이 현재 약 50개의 핵탄두를 조립한 상태이며 추가로 40개 이상을 더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만 보면 미국의 5,000개, 러시아의 5,900개에 비하면 적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함정입니다. 한반도와 수도 서울까지의 거리는 고작 60km입니다. 단 한 발이면 충분합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에서 수백 킬로톤급의 수소폭탄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위력 하나만으로도 서울에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핵탄두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핵탄두를 어디로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바로 여기서 미사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북한이 세상에 가장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낸 건 2017년이었습니다. 화성-15형 ICBM 발사 직후 김정은은 선언했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 그런데 그 이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속했습니다. 2021년 김정은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5대 전략무기 과제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첫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둘째, 고체연료 ICBM 개발. 셋째, 핵잠수함과 SLBM 보유. 넷째, 초대형 핵탄두 생산. 다섯째, 사거리 1만 5천 킬로미터 이내 타격 명중률 향상. 이건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행 계획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행됐습니다. 2023년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전략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기존의 액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준비에 수시간이 걸립니다. 위성으로 발사대를 탐지하고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을 추적하면 미국과 한국은 발사 전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체연료 미사일은 다릅니다. 발사 준비 시간이 수십 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사전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024년 10월 북한은 또 한 번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화성 19형 당시 북한이 스스로 최종 완결판이라고 불렀던 ICBM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비행시간 86분. 이론상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단 1년 만에 화성 20형의 존재가 공개됩니다. 최종 완결판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새 모델이 나온 것입니다. 북한의 개발 속도는 분석가들의 예측을 계속 앞질렀습니다. 세종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고체연료 ICBM만 화성 18, 19, 23종을 개발했고 미국 본토 타격 추진력 확보를 위한 신형 엔진 개발까지 완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ICBM은 멀리 갑니다. 미국 본토까지.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즉 우리를 직접 노리는 무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음속의 5배 이상, 즉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동시에 변칙 기동까지 하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기 때문에 궤적을 계산해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중에 방향을 바꿉니다. 어디서 어디로 떨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2021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했고 2024년 4월 고체 연료 기반의 화성 16나형을 발사했습니다. 2025년 1월에도 마 12에 달하는 속도로 1100km 이상을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성능 주장 중 일부의 기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가 진정한 의미의 극초음속 기동을 완수했는지는 아직 검증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더 진화한 화성 11마가 공개됐습니다. 기존 단거리 미사일의 추진체, 극초음속 활공체를 결합한 무기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돌파하는 것. 우리가 구축한 방어막을 우회하거나 뚫기 위해 만든 무기입니다. 전략핵은 도시를 날려버리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전술핵은 다릅니다. 전쟁터에서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소형화된 핵무기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2022년을 전술핵 도발의 원년으로 선언한 이후 전술핵 투발 수단을 집중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화성 11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6종,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 5종, 이미 상당 부분 실전 배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4년 김정은은 핵탄두 탑재 가능한 화성-11라 미사일의 발사 차량 TEL-250대를 열병식에 도열시켰습니다. 250대입니다. 대량 운용 체계가 이미 완성됐다는 선언입니다. 김정은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는 한반도 유사시 언제든 저 전술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핵 선제 타격 교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법으로 명문화됐습니다. 핵무력 정책법입니다. 심지어 김정은 유고시, 즉 그가 사망하거나 무력화됐을 때 자동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지휘통제 위임 규정까지 포함됐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법제화된 핵사용 교리입니다. 지상에서 쏘고 차량에서 쏘는 것만으론 부족했을까요? 2023년 9월 북한은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이름의 잠수함을 진수했습니다. 이름은 김근옥 영웅함. 공식 발표에 따르면 SLBM, 즉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10발을 탑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이 아닌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간 수중 잠복과 보복, 타격 임무를 수행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2025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선체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원자로를 탑재한 구조인지 아니면 외형만 흉내낸 것인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원자력 추진 기술 데이터를 확보했거나 최소한 기술 제작에 착수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 브런슨 대장은 미 의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그들이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던 방식으로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상, 해상, 공중 어느 방향에서든 핵으로 반격할 수 있는 삼축 핵전력 체계 완성입니다. 2024년 북한은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용병 계약이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2026년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은 전투병 1만 명과 공병 1,000명 등 1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6천여 명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추가 파병을 준비 중입니다. 왜일까요? 국정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전장 데이터 습득,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무기 체계 성능을 개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람의 목숨으로 기술을 사는 겁니다. 냉혹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가로 무엇을 받았을까요?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군사 기술과 원유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 공군 미그-29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위성 기술 이전, 이중용도, 장비 제공도 포함됩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하지 않았다면 몇 년이 필요했을 도약을 하고 있다. 수년의 기술 격차가 압축됩니다. 그 격차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6년 2월 5일 미-러칸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가 만료됐습니다. 냉전 이후 핵 군축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핵 경쟁을 재개하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9월 13일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약 1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가 가동 중인 시설이었습니다. 이 장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까지 북한은 핵 능력의 실체를 최대한 모호하게 유지했습니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협상력을 유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고 있고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2025년 1월에는 영변 핵무기연구소와 우라늄 농축시설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저강도 도발로 공개를 시작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저울질하는 행보입니다. SIPRI는 북한이 추가 핵분열 물질 생산을 가속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 안에 핵무기 비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이미 2023년에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2030년에 최대 166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5년 뒤입니다. 지금이 2026년입니다. 4년 뒤에는 북한의 핵이 지금의 3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핵과 미사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3년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 진입에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북한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군 기지, 한국군 부대 배치, 항모전단 이동 경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성 기술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4년 4차 발사는 신형 추진제를 사용하다 실패했지만 북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이버전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라자루스 그룹 등 국가 지원, 해킹 조직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와 금융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 들어갑니다. 제재를 우회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GPS 교란, 통신 방해, 사이버 공격, 이 모든 것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선행 타격 수단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대회를 통해 군사 계획을 공식화합니다. 8차 대회는 2021년 5개년 국방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 계획은 2025년으로 끝났습니다. 즉, 2026년 현재 9차 당대회가 임박했거나 이미 준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9차 당대회의 핵심 의제를 다음과 같이 예측합니다. 첫째, 차세대 ICBM 개발과 다탄두 분리 기술 확보. 하나의 미사일에서 여러 탄두가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기술입니다. 요격이 극히 어렵습니다. 둘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실전 배치. 2025년 공개된 원잠 선체가 실제로 건조되고 진수되면 북한의 2차 타격 능력은 현실화됩니다. 셋째, AI 기반 드론과 무인 전투 체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전략적 가치를 직접 목격한 북한은 드론 전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자폭 드론을 다수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넷째, 대위성 무기, 즉 우주전 역량. 상대방의 군사 위성을 공격해 지휘 통제를 마비시키는 무기 체계입니다. 다섯째,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강. 김정은은 이것을 직접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대로라면
2030년 북한의 핵탄두는 최대 166기. 이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협이 이 정도라면 우리의 대응은 어떨까요? 한국은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 발사 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시스템입니다.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대량 응징 보복, KMPR은 발사 후 평양을 포함한 북한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는 계획입니다. 미국과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일체형 확장 억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핵협의그룹 NCG를 통해 북한 핵 사용 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KAMD가 막을 수 있을까요? 다탄두 ICBM을 요격할 수 있을까요? 핵잠수함에서 발사된 SLBM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로는 완벽한 방어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제력, 즉 북한이 감히 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워싱턴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북한의 ICBM이 실제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면 미국이 해구산을 유지하는 게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딜레마는 냉전 시절 유럽에서도 똑같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소련의 4만 5천 개 핵탄두에도 굴하지 않고 핵우산을 지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포기하면 전 세계 동맹 체계가 붕괴되고 미국의 패권 자체가 흔들린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제기합니다. 찬반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트럼프는 픽딜을 원했고 김정은은 부분적 제재 해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2025년 흥미로운 신호들이 감지됩니다. 국정원은 초건 충족 시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비방을 자제하고 있고 ICBM 시험 발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가 됐습니다. 가능한 현실적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핵 동결 대제재 완화. 완전한 비핵화는 포기하고 현상 동결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둘, 대화 없는 억제. 협상을 포기하고 군사적 억제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입니다. 어느 쪽도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진짜로 쏘겠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다릅니다. 북한이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는가? 두 질문 모두 답은 그렇다입니다. SIPRI는 북한을 세계 9대 핵보유국으로 분류합니다. 화성 19, 화성 20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갑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의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술핵 탑재 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이미 전방에 배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현대전 기술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기술이 그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평양에서 원심 분리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미사일 연료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현대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